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 너무 좋죠? 날씨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좋은 날씨에 맞춰서 또 공부하셔야 되고요. 컨디션 조절도 잘 하시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첫 시간에? 그죠? 우리가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왜 배상 책임을 하는 건지, 그리고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을 담보하는 보험이 바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서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그 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짧게 잠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던 그 우리가 법적으로 왜 배상 책임을 지는지 그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있죠? 네, 390조 채무불이행의 책임과 그리고 750조 불법행위 책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외에 뭐 특별법으로 뭐 지는 배상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또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두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법행위 책임은 불특정, 그죠?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지는 책임이고 그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관계에 있는 그러한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둘 다? 그죠?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차이가 있다면 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체외 관리 능력 같은 거, 그 차이도 좀 있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거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답안 쓰는 방법도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이 이 책임들이 들어가요. 저희 이제 출제되는 문제에서.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민법 750조 책임에 그 기본적인 그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보니 피해자가 사실상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해서 입증 책임을 좀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특수불법행위 책임 또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 책임 무능력자를 관리감독하는 그쵸. 755조. 이건 줄줄줄줄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755조.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본인. 네, 그쵸.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고, 심시상식자나 그리고 미성년자, 책임 능력,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756조는 무슨 책임? 네,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이 뭐죠? 그쵸. 이제 피용인을 고용한, 그쵸. 사용자가 지는 책임인데, 이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 누구예요? 제3자인데, 일반 뭐,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고, 같은 그 사용자하고의 관계에서의 동료 근로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 피해를 줬을 때, 업무와 관련돼 있는 일들을 피해를 줬을 때, 그때 사용자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책임으로 인해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예요. 756조. 그러면 문제에 반드시 이제 그 근로자 재해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756조는 여러분들께서 언급을 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756조는 시험 답안지에 반드시 쓰시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56조는 사용자 책임. 또 그 다음 책임이 757조. 무슨 책임이었어요? 네, 도급인 책임이었어요. 근데 도급인은 사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도급인 자체의 책임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상 책임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문제가 나오는 게 거의 이제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 그 사실상 도급인 책임이 거의 안 따르는 경우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단순한 그냥 심플한 문제 외에는. 그러면 도급인 책임이 어떤 때 도급인에게 책임이 주어져요? 그죠?
단순한 그냥 계약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지시를 한다든지 관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도급인의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조금 더 짙어지면 제가 그 자료에도 올리기는 했지만 사용자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 책임은 단순히 근로 계약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용자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들도 사용자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756조 책임까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책임이 758조가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에요. 공작물 점유자 책임 소유자 책임인데 우리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은 우리가 공작물의 어떠한 부분? 하자, 그죠? 하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책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죠? 그럴 때 지는 책임인데, 그러면 공작물 1차적으로 지는 책임은 점유자가 책임을 져요. 그죠? 그런데 점유자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제 치게 되는데, 소유자는 항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배상 책임에 758조가 또 많이 나와요. 그 법률상 책임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상품을 또 이제 배우면서 그때 하나하나씩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때 758조 책임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이때 소유자의 책임은 우리가 지금 이중 책임이 다 전환돼서 특수불법 행위의 책임이 뭐라고 했어요? 사실상 이중 책임의 전환으로 중간 책임 그리고 사실상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소유자 책임만큼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어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책임이 또 있었나요? 동물 점유자. 그죠? 759조. 그래서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점유하는 데에서 본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점유자 책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일배책이 나오겠죠. 일상배상 책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올 건데 여기서는 소유자 책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59조에서는 소유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죠. 뭐 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뭐 민법상 다른 불법행위 책임이겠죠. 자, 그리고 760조. 네, 공동 불법행위 책임. 그래서 수인,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지는 사람이 단순히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다수의 복수의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입증 책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특수불법행위 책임에서는 입증 책임 전환해서 중간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실책임, 무가실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용을 할 때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들이 다 나시죠? 네, 그럼 공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생각들이 다 나시면. 이 부분만 계속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거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상기를 시켜드릴 거고 이런 기본 틀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안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충분히 다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들 첫 시간 공부 너무너무 잘하신 거고요. 자료에 올려드린 것 혹시 보신 분 문제 계세요? 자료 올려져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자료 올려져 있는 부분 제가 2014년도 문제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거기서 물론 법률상 책임을 구하고 법률상 책임 이후에 이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까지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손해액 산정하는 거는 배우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라놓고 여러분들께서 풀 수 있는 법률상 책임을 좀 찾아내라는 부분까지 제가 문제를 올려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문제를 냈는데 그러니까 상황은 그거예요. 아직 안 보셨으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항해를 하던 항해사가 이제 폭풍이 막 부니까 급하게 키를 급하게 회전을 하는 바람에 배가 전복이 돼요. 배가 전복이 돼서 그래서 누가 다치게 되냐면 항해사가 실종이 되고 승객 한 명이 익사를 해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률상 책임을 찾아내라는 문제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법률상 책임을 찾아내라.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는 그 이후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나왔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
실종에 되면 또 실종에 대한 실종비 나가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차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문제고, 법률상 책임을 한번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땡땡 소속의 이 항해사는 뭐 A 항해사라고 하죠. A 항해사. 그리고 승객 B. 그리고 이 사람은 땡땡 뭐 예를 들어서 유람선 뭐 소속의 근로자다. 이 사람이 여기 근로자. 자, 이 사람은 이번 사건으로 실종. 승객은 익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폭풍을 치는 그런 바다에서 키를 급하게 회전하다가 배가 전복되는 그런 사고에서. 자, 우리 한번 법률상 책임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여기 익사한 승객에게 지는 책임을 한번 찾아볼까요? 법률상 책임? 390조 책임? 네. 항해사 승객이랑 유람선이니까 당연히 돈을 주고 탔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390조.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누가 땡땡 유람선이 승객에게 채무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자기의 유람선을 이용하는 그런 안전한 서비스를 다 마치고 종료할 때까지 그 사람이 안전하게 이 유람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안전관리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750조 불법행위 책임. 네. 누가? 맞아요.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이 항해사가 고의 가실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그러한 그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750조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또? 사용자 책임이. 그쵸. 민법 제 700 몇 조예요? 56조 사용자 책임. 이 항해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사용자고 피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756조 책임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 책임. 이 사람들이 법률상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이건 사실 저희가 나중에 뭐 계산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시간에 보통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때 가서 딱 하면 학생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걸 머릿속에 꺼내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도출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그때는 정말 실전처럼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가. 8개월, 지금 한 8개월 정도 남은 거죠. 시험 앞당겨지면 8월 초에 보면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금방 가요, 시간.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실제 시험처럼 그때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 항해사에게도 또 항해사도 실종이 됐으니까 사실 바다에서 실종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은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지는 책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항해사에게 지는 책임. 항해사에게 누가 책임져요? 이 사람 나중에 이 사람도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그죠? 무슨 책임? 유람선이 항해사에게 무슨 책임? 그죠?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민법 제 390조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그쵸. 사용관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론 본인이 뭐 키를 잘못해서 급하게 해서 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일하는 동안에 안전한 환경에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의 최소한의 안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이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유람선. 그래서 결국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존재를 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잡아내시고 결국은 또 승객에게 지는 항해사나 유람선은 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갖고 있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들을 해주시고 우리가 법률상 책임에 답안 쓰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책임으로 인해서
민법 제390조, 뭐 750조 이렇게 답안을 써내려 가시면 이 법률상 책임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쓰실 필요도 없고요. 고급 단어를 넣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항해사가 급하게 키를 해서 뭐 키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고의 또는 가치 존재하기 때문에 민법 750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글짓기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을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쓰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정말 잘 쓰고 싶어도 그 시간이 없다고요.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주지를 않아요. 사실 작년 시험이 워낙 작년이 올해 시험이죠. 올해 시험이 워낙 사실 쉽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역대급이었어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문제가 어려워서 시간 안에 못 풀던지 아니면 문제 양이 너무 많아서 못 풀던지 항상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이 지문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다 쓰신다든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령껏 시간 안에 다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만 포인트만 잡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시험지 제가 말씀드렸죠. 10장 드린다고. 그러면 그 시험지 10장이 그 10점당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안 쓰는 그게. 10점당 한 장. 그래서 약술이 보통 10점이거든요. 그러면 약술은 시험지 한 장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 문제가 예를 들어서 30점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3장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안 써나가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고 법률상 책임 찾아내실 수 있으시겠죠? 그쵸? 이제 계속 보시고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또 기출문제도 나와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계산 문제까지는 손을 못 대셔도 법률상 책임을 찾아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법률상 책임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뭐 못 찾아내셔도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또 뭐 제조물 책임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했는데 제조물 책임은 그 이후에 또 상품 보면서 또 다시 언급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법률상 책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페이지 57페이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손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고 그리고 조금은 잃을 수도 있는데 계산까지는 하지는 못해도 좀 더 거기에 가깝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갈 거예요. 자,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해가 뭐예요? 손해.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사람이 원래 있었던 그러한 가치보다도 뭔가 그 가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손해겠죠. 그래서 여기 설로는 평가설이 있고 차익설이 있는데 평가설은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상실된 거를 바로 이제 평가설이라고 하고 그 손해라고 하고 그리고 차익설은 단순히 그러한 가치 상실만이 아니라 그게 이어져서 금전적인 그런 재산상의 손해까지 이어지는 거를 손해라고 보는 것이 차익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러한 손해, 차익설이 실무의 태도였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는 이제 그게 재산상의 손해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가치만 상실이 되어도 이거 충분히 손해로 볼 수 있다라는 평가설이 지금 실무의 태도예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니까 그냥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범위. 자, 우리 뭐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손해만 우리는 배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한 손해는 그 가해자가 그 가해 당시에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그런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손해는 배상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손해만 우리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통상적인 손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인지할 수 있는 손해가 바로 통상 손해예요. 그리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만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볼 텐데 이제 손해를 볼 때 우리가 답안 쓰는 방식을 또 여기서 이제 볼 거예요. 우리 손해는 뭐가 있을까요?
손해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손해? 적극적 손해, 그리고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답안을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타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로자 재해 배상 책임 말고 우리가 이제 일반 배상 책임 상품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상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을 해서 답안도 쓰고 그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적극적 손해는 뭐예요? 적극적 손해는 내 주머니에서 뭔가 나가야 되는 손해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출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극적 손해는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고를 통해서. 사고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자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는 뭐가 있다? 적극적 손해. 그리고 무슨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 여러분들이 답안 쓰실 때 여기 법률상 책임 적고, 나중에 보험자 관련된 보험자 책임 적고, 세 번째 여기에 손해 산정할 때 여기에서 이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쓰시면서 답안을 이렇게 써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안 틀이에요. 자, 그럼 적극적 손해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지출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극적 손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치료하죠. 우리 사고 나면 뭐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치면 이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치료비예요. 또 치료를 받는 동안 그냥 단순히 내가 멀쩡하게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걸 무슨 간병비라고 치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사망을 하면 우리 장례 치르잖아요. 그래서 장례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퇴원을 하고도 이제 치료가 끝났어요. 이제 종결을 하고도 나중에 후에 들어가는 치료비 중에 치료비는 치료비인데 그 퇴원한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있어요. 뭐 교통사고로 골절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핀을 받거든요. 그 핀도 막 빼야 되고, 그리고 시간 지나서 흉 생겨가지고 이제 상처가 아물게 되면 그 흉을 제거하는 성형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발생하는 향후 치료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퇴원을 하고 났는데 잘 걸어 다닐 수 있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보면 뭔가 기구를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보조급이. 이러한 부분들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소극적 손해는 뭐가 있을까요? 소극적 손해. 이 사고로 인해서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내가 받았어야 되는,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급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 휴업 손해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퇴원을 하고 나서 건강하게 퇴원을 하면 다행인데 장애를 입었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가 부족한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손해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뭐 상실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실수익. 근데 이 상실수익은 우리가 이제 장애를 입어서 발생하는 상실수익도 있고 사람이 사망을 해서 발생하는 상실수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산법이 조금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상실수익. 또 뭐가 있을까요? 회사를 다녀서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퇴직금 대상자들은 자기가 본인이 다녔던 회사를 나는 정년이 58세인데 이 사고로 인해서 58세 전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퇴직금은 정년까지 다 한 다음에 받아야지 가장 많은 돈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일시 퇴직금을 또 산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얘네들이 다 우리가 문제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걸 다 구하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소극적 손해예요. 자, 그리고 정신적 손해 우리가 구할 건 뭐가 있을까요? 위자료. 자, 위자료. 이 부분이 이제 손해를 우리가 입었을 때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게 다 우리의 이제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될 문제들인 거예요. 이걸 다 요구해요. 시험 문제에서. 이걸 다 구하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하나하나 계산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치료비만 계산하고 뭐 휴업선에 단순히 계산하고 하면 정말 심플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여기에 다 나름대로 각자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자동차 보험과 헷갈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계산할 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손해의 분류까지 우리가 했어요.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 59페이지까지 나간 거고요. 손해의 뭐 현재 가치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적극적 손해를 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자, 우리 치료비를 사고가 발생을 하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 어떠한 치료비만 지급을 하느냐.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당연한 거겠죠. 이번 사고와 관계 있는 그런 부분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막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암이라는 거를 발견한 거, 치료를 받으면서 암이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교통사고 비용만 줘요? 아니면 암까지 다 같이 누운 김에 그냥 아예 암도 치료하고 가라고 다 그것까지 줘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만 보상을 한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사실 치료비는 이제 거의 시험 문제에 언급이 돼요. 치료비가 얼마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가실만 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치료비는 어려울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향후 치료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뭐 핀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형을 해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나중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병원에서 더 이상 관리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향후 치료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향후 치료비가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합의를 볼 때는 미래에 있는 나중에 지출할 비용까지 한꺼번에 앞당겨서 받아야 되는 그렇게 합의를 해요. 나중에 뭐 10년 있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얼마 주고 그 다음 또 만나서 주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 사람의 여명기간 앞으로 살아갈 기간이 예를 들어서 80세다. 이 사람이 치료를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80세까지 이어지는 그 치료비를 계속 만나서 피해자 쪽에서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합의를 할 때
이때 필요한 금액까지 앞당겨서 다 해서 모두 합의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차후에 나가야 될 돈을 미리 앞당겨서 받기 때문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으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이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은행에 집어넣으면 하다못해 10원이라도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배상책임의 원칙은 실손이거든요. 실제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배상해 주는 게 원칙인데 이익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 이자를. 단순한 그냥 치료비는 그냥 나와 있는 금액을 하면 되지만 이러한 향후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공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박스 한번 볼까요? 향후 치료비 계산법. 장래에 일해만 발생할 경우 뭐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뭐 5년마다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의료 치료가 있는데 받을 때마다 그 치료를 한번 받을 때마다 금액이 200만 원씩 뭐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남은 생존 기간이 뭐 20년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20년. 그럼 치료 몇 번 더 받아야 돼요? 5년마다 20년. 그래서 현 시점으로 따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20년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 시점으로 200만 원 곱하기 4번 하면 얼마예요? 8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800만 원을 그대로 주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대한 이자를 빼고 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박스 안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수는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 0.8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건 시험 문제 다 주어져요. 가상의 그런 지문들이. 그래서 뭐 5년 뒤에는 뭐 0.8 그리고 10년 뒤에는 뭐 0.6 그리고 15년 뒤에는 뭐 0.4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요. 그럼 현재로 따지게 되면 현재면 그냥 1이에요. 현재는 1. 이게 언급이 안 돼 있어도 현재는 그냥 1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이 부분은 지금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4이니까 4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0.8 더하기 0.6 더하기 0.4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2.8이 되겠네. 그죠? 토탈하면 2.8. 이해 되시죠? 1 더하기 0.8 더하기 0.6 더하기 0.4. 얘네들이 다 중간에 이 세월만큼 이자를 뺀 거예요. 200만 원 나는 다 고스란히 못 주겠다. 여기에 대한 이자는 빼고 주마. 그래서 결국 2.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2.8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금액이 8이 16, 560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금액이. 그러면 800만 원이 아니라 합의 당시 이자를 뺀 560만 원을 주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향후에 나갈, 미래에 나갈 금원은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때요? 치료비는 바로 뭐 종결돼서 나가는 거니까 이제 보통 이제 향후 치료비가 나가면 이걸 기양 치료비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이양 과거에 나왔던 그 치료비. 그래서 기양 치료비라든지 이 간병비는 뭐예요? 간병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당시에 그때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간병비고 우리가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식물인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막 3-4시간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그분들 욕창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개호비예요. 이걸 간병비라고 안 하고 이거는 개호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향후치료비라든지 뭐 보조급이라든지 개호비라든지 여기에는 또 뭐 욕창을 방지하는 매트리스라든지 사람들이 계속 차고 있는 기저귀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모든 것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중간 이자를 공제를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 다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니까. 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개호비 한번 볼까요? 개호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고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의 그 비용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개호비를 알려주지 않아, 거기서.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급여를 산정을 해야 된다고요. 자, 개호비 부분 여기 옆에 61페이지에 써있죠. 개호인은 몇 명까지 인정을 하냐면 2명까지 인정을 해요. 보통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낮에 생활을 하고 밤에 잠을 자지만 이 사람들은 밤에도 계속 24시간 계속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호인은 몇 명까지? 2인까지. 근데 한 사람이 지금 해야 되는 개호 시간이 8시간이에요. 1인에 몇 시간? 8시간. 그러면 나는 4시간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4시간 필요한 사람은 0.5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개호비 계산을 할 때. 그래서 4시간은 0.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0.5에서 2인까지 이제 문제에 나오겠죠. 개호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개호인의 보수를 한번 산정해 보면 박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통 인부 임금. 이 임금은 또 친절하게 나와요. 친절하게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임금에 개호인을 몇 명을 썼는지 만약에 4시간이 필요했으면 0.5를 곱하시면 되는 거고 2명이 필요하면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곱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명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호기간, 추정 연명기간까지 호프개수. 이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건강하게 이런 분들은 거의 건강하게 자기가 살아야 되는 뭐 그 나이까지 다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명이 좀 단축된다는 거예요. 단축되면 보통 단축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이 돼요. 뭐 몇 년 단축 이게 아니라 뭐 3분의 1 뭐 단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문제에. 그럼 자기가 그걸 구하는 거고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개호기가 나머지 그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개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개호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개호기간에 중간 이자를 뺀 이제 호프만 개수 거를 산정을 해주시고 가해자 가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개호비 산정 내역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장례비는 사실 장례비는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안 나와요. 그냥 통상적으로 50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판례에서 그냥 인정하는 그 금액들 거기 친절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적극적 손해 계산하실 때 그 합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300에서 500 정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건 없으셨죠? 네. 자, 다음 우리 소극적 손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소극적 손해. 우리 소극적 손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휴업손해. 그죠? 휴업손해, 그 다음 상실수익, 그리고 일시퇴직금. 일시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계산하라는 게 안 나왔었는데 아마 2016년도부터인가? 퇴직금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문제가. 퇴직금의 이제 그 산정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입사, 문제 자체 지문에 이 피해자에게 회사 입사일과 그런 것들이 딱 주어지면 퇴직금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입사일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퇴직금 구하는 거 빼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휴업손해는 우리가 어떤 게 휴업손해였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죠? 받지 못하는 그 급여.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구해요? 휴업손해. 이 사람이 사고 당시에 받았던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로자였다면 급여가 있을 것이고, 뭐 자영업자였다면 이 사람이 세금 신고했던 그러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임금. 네. 여기서는 노동능력, 우리가 노동능력을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건강한 사람의 신체는 100%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냥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 아예 얽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100%를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배상을. 그래서 곱하기 100. 그리고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기간. 이 부분을 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보랑 또 헷갈려 하시는 거. 자동차 보험 계산 문제까지 아직 안 나가셨죠? 여기 배책은 100%로 휴업손해를 다 지급을 해요. 그런데 자보는 85% 지급하거든요. 계산하시다 보면 나중에 85% 막 적으시는 분들 막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결국 어쨌든 임금의 노동력 상실 100%, 그리고 입원하고 있는 입원 기간, 이 부분이 있고, 나중에 가해자의 가실이,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실 부분이 있다면 여기 피해자의 가실도 넣겠죠. 그 부분. 만약에 피해자 가실이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70%고 피해자가 30% 가실이라면, 여기 계산하실 때 그냥 가해자 가실만 적용해서 가해자가 본인이 져야 되는 책임만 져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 가실은 70%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쓰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차피 70%는 맞지만 피해자의 가실을 1에서 빼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서, 그럼 답안 쓰는 거는 편하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휴업손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휴업손해를 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박스 안에 보면 휴업기간의 호프만 개수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중간이자 공제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호프만 개수와 또 뭐가 있어요? 라이프니츠 개수. 또 다른 게 또 있는데 그거는 저희 안 쓰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개수는 자동차 보험에서 써요. 그리고 호프만 개수는 판례라든지 이렇게 지금 우리 배상 책임에서 호프만 개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개의 그 중간이자 공제의 차이가, 그거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자, 호프만 개수와 우리가 라이프니츠 개수를 보통 쓰는데, 우리가 배책에서는, 배상 책임에서는 호프 개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라이프니츠 개수를 우리가 자보에서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근데 두 차이가 뭐냐면, 호프 개수는 단위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라이프니츠는 복리로 이자율을 정하는 거예요. 단위와 복리가 뭐냐? 은행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예탁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자가 뭐 1,000원이 붙는다. 그러면 지금 단위 형식은 그 다음 달에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그냥 1,000원만 붙는 거예요. 그런데 복리는 어때요? 1,000만 원을 예탁을 시키면 이번 달에는 1,000원이 붙었는데 그 다음 달에는 얘와 이 이자가 같이 합산이 돼서 뭐 001원이라든지 하여튼 1원이라도 더 붙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더 많이 붙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가 저축을 할 때는 복리가 참 좋은데, 공제를 할 때에는 결국은 이 복리 형식으로 해서
돈을 더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약관에 대한 지급 기준을 이렇게 하잖아요. 소송을 안 가는 이상. 그러니까 더 보험자한테 유리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는 자보에서 사용을 하는 거지만 호프게스에서는 단리 이자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약술에 중간이자 공제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런 약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나오면. 그래서 배책은 중간이자 공제를 뭘로 한다? 호프게스로 하는데 페이지 우리가 한번 354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호프만 개수, 라이프니츠 개수 이렇게 다 나와져 있죠. 이거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워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못 외워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 나올 때는 우리가 계산기를 안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으로 안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냥 시험에 적합하게 우리가 그냥 이제 연상해서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뭐 일개수는 지금 우리가 1월이면 지금 개수가 뭐예요? 0.9958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이자를 공제를 한다고요. 실제로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심플하게 나오죠. 0.9 아니 뭐 3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수점짜리 안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실무에서 일을 하실 때는 이대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계산도 필요 없어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제 이게 중간이자 공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휴업손해까지 우리가 봤어요. 휴업손해에서는 실제소득, 그리고 이 사람 병원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100% 노동능력 상실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곱하기 100. 휴업기간의 호프만 개수. 그 3개월 뭐 입원하면 호프 개수가 거기에 또 친절하게 나와요. 지문에. 그럼 거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만약 가실이 70%, 뭐 70%, 뭐 100%는 100%다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소득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리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다 세금 신고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죠. 그럼 내가 실제로 나는 1,000만 원을 버는데 세금 신고는 100만 원만 했어요. 내가 주장하면 막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입증할 만한 뭔가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해줘야 가능해요. 실무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증명할 만한 그런 자료가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못 해주겠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통계적인 그냥 수치에 합당한 그런 급여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을 벌더라. 그러면 그걸 인정해줘요.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아무리 나 한 달에 1억 벌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입증해줄 방법이 없으면 인정 못 해주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사고 당시에 집에서 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일용임금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 적용을 해주는 것도 여기에 다 친절히 나와요. 뭐 도시 일용임금은 뭐 10만 원으로 계산해라 뭐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책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상실 수익. 자, 상실 수익은 퇴원 이후에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실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유형이 이 사람이 아예 하늘나라로 가서 앞으로 받아야 되는 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그런 유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사망에 의한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장애가 발생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고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일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은 100% 노동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 노동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고 이후에
장애가 생겨서 이 사람 노동 능력이 50%밖에 이제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는 게 바로 상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퇴원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원래 그 부분보다 뭔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제 말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제가 좀 흥분하면 말도 빠르고 목소리가 막 커져서 저희 남편이 저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자 너무 창피하다 목소리 커서 그랬대요.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애도 나중에 구하는 방법을 다 볼 거예요. 장애를 구하는 방법도 다 볼 건데, 우선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급여를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거 아까 휴업손에 뭐 있었어요? 임금이었죠. 사고 당시에 이 사람이 벌었던 그러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실제 임금. 실제 임금에 대해서 정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 입원 기간 호프개수 정했었잖아요.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이전에 우리가 노동능력 상실 먼저 했네. 아까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아예 갇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100%를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장애를 예를 들어서 50% 장애를 입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장애율이 50%면 나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남은 거는 50%는 우리가 멀쩡한 부분이니까 배상을 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이 실제 손해를 봤던 50% 장애율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남은 장애를 가지고 평생 이제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살아갈 그 기간에 대한 그 기간을 여기다가 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날이 3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지금 현재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산정해 주는 게 수익이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남은 여명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늙어서 결국 수입이 없어지는 부분까지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 상실 수익인데, 말 그대로 수익이 부족한 상실되는 부분들에 대한 손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5세예요. 60세에서 올 초에 65세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65세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땐 65세까지 정년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산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실제로 받았던 사고 당시 임금, 직장을 다녔다면 직장에 다녔을 때 임금을 한번 계산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년이 돼서 그만두시게 되면 실제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급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줘야 될까요? 아까 일용임금.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러니까 재직 당시에 그 부분, 그리고 나중에 재직 이후에 그러니까 재직 이후에 65세까지 되는 그 중간의 텀. 만약에 정년이 58세라면 58세부터 65세까지의 중간에 이제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은 무슨 임금? 일용임금으로. 어려우신가요?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을 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나중에 제가 지금 너무 앞서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여기에서 이제 임금과 이 사람이 노동능력 상실된 부분, 그리고 그 기간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년까지라면 사고 당시 정년까지 기간, 그리고 정년 이후에서부터 65세까지 뭐 기간, 호프 개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 기간에 대한 호프 개수, 이자를 공제한. 호프 개수는 다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 문제에. 그리고 여기서도 가해자의 가실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망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망은 똑같아요. 사망은 똑같아요. 사고 당시 이 사람이 받았던 임금.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임금도 마찬가지로 정년까지 뭐 있으면 정년까지 계산하시고 정년 이후에서 또 이 사람이 65세까지 인정받는 부분은 일용임금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그리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완전 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100% 다 지급해줘야 되겠죠. 100%. 그리고 이 사람의 그 기간. 그리고 여기서도 뭐 가해자의 가실. 그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 여기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사망에서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급여를 받으면 그거 다 저축해요? 아니죠. 쓰잖아요. 심지어 급여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이 사람이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뭐 그 사람의 뭐 수입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통계내서 다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보니 3분의 1 정도를 쓰는 것 같더라. 급여, 이 사람의 임금이. 그래서 생계비를 공제를 해요. 먹고, 입고, 품위 유지하는 이런 금액들을 공제를 하는데 급여의 3분의 1을 공제를 해요. 그래서 1-3분의 1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사망에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차이예요. 근데 이거 처음에 안 익숙하면 계속 빠뜨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뭐 한다? 사망에서는 생계비를 공제를 해준다. 이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건데 우리가 상실수익은 퇴원 이후에 이 사람이 완치가 안 되고 뭔가 장애가 남는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벌지 못하는 부분을 하는 것들이 바로 상실수익인데 이 상실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사고 당시의 임금과 그리고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그리고 기간과 맞춰서 계산을 하고 여기에다 사망에는 뭐가 들어간다? 생계비를 공제하는 부분만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